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고요. 네. 명절 때 뭘 또 보내주셔갖고 잘 먹었습니다. 네. 까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까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잘은 먹었어요. 그 양이 생각보다 겁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뭐가 묻는 거던데. 그래서 그래요? 보내주실 때 그런 거는 적어서 보내주세요. 까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손에 막 끈끈이 붙고 그래갖고 잘 먹었습니다 진짜. 근데 덕분에 좀 집에서 으쓱했어요. 와이프가 더덕을 되게 좋아하는데. 명절 잘 보내셨고, 명절 때는 뭐 공부만 많이 하셨을 테고. 네. 되게 웃긴 게,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강의실 인원이 거의 꽉 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7, 8월 달 그 인원으로 똑같아졌어요. 아닌가? 좀 더 늘어나셨나? 어쨌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강생 한 분 한 분은 잘 모르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이분은 시험에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꾸준히 뵌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합격자 모임에 가면 다 계세요. 물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오신 날부터 계속 꾸준히 보이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시험은 뭐 대단하게 머리가 좋아야지 붙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엉덩이가 튼튼한 분들이 붙는 시험 같아요. 많이 앉아서 그냥 주구장창 공부하시는 분들이 튼튼하다고 그랬지, 이게 넓어야 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바빠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담배 태우신 분들은 1시간마다 담배 피고 와야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사실 생각해보면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스톱워치? 그래서 그거를 딱 책상에 앉으면서 켜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딱 끄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아침에 9시부터 앉아서 밤에 10시까지 앉아있었는데, 그럼 시간상으로는 13시간을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스톱워치 해보면 6시간? 7시간 이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 먹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 앉으면 한 2~3시간은 안 일어나게 그렇게 해보니까 좀 이어서 공부가 돼요. 사실 공부하실 때는 50분 앉아있다가 10분 만에 또 일어나고 이러면 맥이 끊겨서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이 오늘로 36일 남았나요? 이제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하루에 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래도 꽤 되셔야죠,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살림을 내팽개치셔도 집에서 뭐라고 안 해요. 이제는 붙으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투자론까지 다 보셨죠? 지난주는 아니구나. 지난 시간에. 이번에는 60페이지 가셔서 금융론부터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는 6개 정도 난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 우리는 3개 맞으면 잘 보는 거죠, 뭐. 금융론에서는 제일 먼저 부동산 금융의 종류.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주택 소비금융인 저당대출과 개발금융인 건축대출 구별하는 것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하는 건 생각보다 자주 묻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금융 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불렀던 PF 배웠습니다. PF. 그래서 이 PF에서는 공부하실 게 3가지였었죠. 제일 먼저 개념 공부하시라고 그랬고,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사업주의 신용을 기초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기초한다. 그 다음에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 방식이다. 그 다음 3번째, 장단점. 그래서 이때 장단점은 사업주 입장에서 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를 나눠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큰 장점, 뭐 부회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럼 얘는 뭐 이익이 많다. 뭐 이런 것들 정리한 거. 그래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문제 생각보다 자주 묻고, 얘도 한동안 열심히 내던 문제니까
이 두 가지는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용어 정리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 배우셨죠? 그 얘는 무조건 하나는 계산 문제로 내는 거로 이해하시고, 이때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식이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DTI 가지고, LTV 가지고 구할 때, 그 다음에 뭐 DTI 가지고 구할 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가지고 계산할 때, 계산하는 식을 외워두시면 잘 안 틀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우셨던 게 저당대출의 유형 중에서 고정이자율하고 변동이자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얘는 뭐 개념, 그래서 뭐 고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 변해도 대출이자율이 안 변하는 거다. 변동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변화에 맞춰서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대출금리도 변하는 거다. 뭐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가 상황을 맨날 3번 상황, 4번 상황 이렇게 나눠서 정리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높아질 때를 3번 상황,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를 4번 상황, 이렇게 해갖고 요 두 가지 상황에서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다음에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리고 이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정리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 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문제였고, 한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꼭 맞추셔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 관련해서, 얘는 딴 거 아니고 그냥 원리금 균등하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하고, 체증식하고 구별하는 건데, 구별해야 될 것들은 일단 개념도 구별해야죠. 그래서 원금 어떻게 되고 이자 어떻게 되고 원리금 어떻게 되는가, 그 추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징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특징. 그 다음에 특히 원금 균등에서 얘기했던 5가지 특징 있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뭐 세 가지 방식 중에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다? 원금 균등이다. 그래서 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제일 크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금 변수가 빠르다. 뭐 이런 거 설명한 거. 그 5가지는 제일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이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내는 부분이고, 얘도 나오면 안 틀리게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3문제 정도 맞으시라고 하면 그게 대출 가능 금액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하고,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하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구별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틀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야 3문제를 맞으니까. 그 다음 배우셨던 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제도 배웠고, 저당의 유동화에서는 4가지 공부했었어요. 첫 번째, 구조와 관련해서, 저당 시장의 구조와 관련해서 모아모를 구별하신다.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 구별하는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 배웠었죠. 그래서 수익률들 간의 관계 따져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저당이 유동화됐을 때 효과를, 등장인물이 4명이니까 이걸 뭐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각각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가 정리했던 거. 그래서 요 3개를 묶어서 저당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이 저당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이 있었죠. MBS라는 거. 그래서 그 MBS의 종류 물어볼 때 4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 4가지 종류를 4가지 가지고 구별해야 되니까 그 4가지 정리해드린 표는 무조건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당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투자자는 콜방어를 실현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가지고 4가지 구별해서 표 정리해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당의 유동화에서도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물어보는데 낼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안 틀려셔야 되고, 그 다음에 틀려도 된다고 했던 것들은 외울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그래서 얘가 하는 업무 4가지 있었죠. 첫 번째, 보금자리 론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한다.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하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까지 외울 것들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전세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건축자금 대출받을 때 이 회사가 그에 대한 뭘 해준다? 신용 보증 업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주택연금이라는 거 실제로 지급하는 건 어디서 한다고 그랬고? 은행.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주택연금에 대한 뭐라더라? 지급 보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서 발행이 이 회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도 내용 공부하실 거 좀 있었죠. 특히나 올해 개정된 거 있고 내 집 연금 3종 세트라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거 있으니까 그것들 좀 정리하셔야 되죠. 네 번째 이제 MBS나 또는 MBB라고 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이 회사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들 외우는 거 물어보니까 걔네들은 많이 외우시면 맞추고 뭐 출제자가 작성하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 할 수 없죠 뭐. 근데 개정된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하나 배웠던 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래서 원래는 법조문 내용 외울 게 생각보다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개정된 게 원래는 영업인가만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겼다. 등록해야 되는 회사가 생겼다는 그런 거. 그래서 등록하는 회사가 어떤 것들인가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럼 또 하나가 설립 자본금이 개정됐죠. 그래서 원래는 10억, 5억이었던 걸 5억, 3억으로 바꿔준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공모할 때 공모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얼마로 2년으로 연장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조문들도 외우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차피 다 외우고 계셔야 될 것들이고 그 외울 게 좀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미처 못 외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꼭 맞춰야 될 문제들이 대출 가능 금액 물어보는 거라든지 또는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물어보는 거라든지 또는 저당의 유동화 이런 거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으셔야 세 문제를 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고 있죠? 이번 주부터. 그럼 모의고사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50점 나왔다. 50점 맞은 건 그냥 내가 그만큼만 알고 있어서 5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 50점 맞으면 그 얘기는 몇 개 틀렸다는 얘기예요? 20개를 틀린 거예요, 20개. 그럼 그 틀린 거 20개를 집에 가서 다시 뭐 하셔야 돼요? 복습하고 정리하셔야지. 점수를 얘를 몇 점까지 올리려면 60점, 70점까지 올리려면 이 틀리는 문제들을 맞아야지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틀렸던 문제가 1회차 때 틀렸으면 1회차 때만 나오고 2회차, 3회차, 4회차 때는 다시 안 나온다? 또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면 점수가 이 점수에서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틀렸던 걸 계속 틀리는 거예요. 1회 때 틀렸던 거 2회 또 틀리고 3회 때 또 틀리고 4회 때 또 틀리고. 그러니까 점수가 안 올라요. 그러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맞추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은 이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걸 이제 오답노트 만든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20개 중에서 분명히 선생님들이 해설을 해주죠. 수업 시간에. 시험 보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해설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설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내가 틀린 문제인데 문제 중에 자 저거는 내가 틀렸던 거니까 해설을 잘 들어봐야지. 그래서 들어봤는데도 못 풀겠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공부해도 실제 시험에 나와도 못 풀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버려야 돼. 못 풀어요 얘는 실제 시험에 가도. 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빨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다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부를 해도 모르겠는 건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틀렸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 법조문을 연락에 외운다? 그래봐야 외워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맞춘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제 틀렸던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틀렸는데 어디서 틀렸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출 가능 금액이나 고정금리, 변동금리 또는 원리금 상환 방법 이런 데서 틀렸다. 그럼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해야죠. 걔네들이 또 나오고 걔네들을 또 틀리면 또 시험장 가서는 이 점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점수를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을 틀려서가 아니에요. 맞아야 될 문제들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이 점수가 안 나온 거니까 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얘네들을 여기까지 올리면 되죠. 그래서 뭘 공부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명히 모의고사 보다 보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틀리는 게 꼭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만 잡으면 돼요. 걔네들만. 그래서 얘네들 안에서 너댓 개 더 맞으면 이 점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는 동안. 괜히 이런 거 붙잡고 나 이 부분을 잘 모르겠으니까 남은 30일 동안 연락해 해서 이 부분을 이해하겠다. 1년 내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버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애와 꼭 챙겨가야 될 애를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론은 3개만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릴 게 반, 꼭 알아가야 될 게 반. 투자론도 마찬가지로 3개만 맞으라고 하는 게
꼭 맞춰야 될 게 3개, 버려야 될 게 3개. 근데 간평은 어떻게 하래요? 2개만 맞으라고 하죠. 그럼 대부분 다 버릴 거예요. 못 풀어요. 시간 안에. 근데 개발관리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맞으라고 그러죠. 그럼 개발관리론은 버릴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개발관리론에서 틀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60페이지 구체적 내용 가볼게요. 제일 먼저 부동산 금융의 종류. 저당대출과 263번과 264번은 저당대출과 건축대출을 비교하는 건데, 저당대출은 주택소비금융의 일종으로 집 사는 걸 도와주려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은 저금리, 대출기간은 장기, 빌려줄 때는 일시불로 대출해 주고 갚을 때는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상환합니다. 이와 반대로 건축대출은 집을 지으라고 돈 빌려주는 거니까 얘는 대출기간이 짧지만 위험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은 높고 대출기간은 단기, 빌려줄 때는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해주고 갚을 때는 일시불로 상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끔씩이지만 2개 구별하는 거 내니까 혼동만 안 하시면 되고, 265번하고 266번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이고 265번은 부채금융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2가지, 전통적인 저당대출은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차입자가 부동산에 뭘 설정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걸 담보로 자금을 줬다 그랬다면 이걸 뭐라 부르는 거고? 저당대출이라 부르는 거고, 이에 반해서 신탁금융은 차입자와 신탁회사 사이에서 신탁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에 뭘 넘기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담보하고 그걸 기초로 돈을 빌린다면 이걸 뭐라 부른다? 신탁금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저당대출과 신탁금융이 대표적인 부채금융의 형태인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266번에 있는 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지분금융이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건 지분금융의 종류. 그래서 주식회사가 공모를 통해서 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투자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지분금융. 그 다음 나머지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다 투자받아서 더 자금을 조달한 거니까 뭐로 보셔라? 지분금융의 형태로 보셔라. 그 다음에 267번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고 이게 문제집 풀다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신디케이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지분 투자자들, 즉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고, 이건 개발 사업에 쓰이는 회사니까 개발업자가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제한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금을 높이는 방법은 투자자를 수를 많이 모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수의 지분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발업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회사를 말하고, 이때 돈을 투자한 사람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투자한 돈 날리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범위가 유한한 유한책임 사원이라면,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를 신디케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디케이터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 무한책임 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 사원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합자회사. 한번 나왔던 거니까 보시고. 268번, 269번, 70, 71번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268번은 개념 공부하시려 했던 거. 그래서 PF는 자금 조달의 기초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에 있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자체로부터의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다가 개념에서 기억하실 거였고, 그 다음에 269번 특징에서 일단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자금 관리가 다른 것보다 출조하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고, 프로젝트로부터 수익이 예상보다 적으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이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상환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두고 비소구금융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상환 책임을 부담하는 걸 제한소구금융이라 불렀죠. 그래서 특징 그거로 기억하시고, 270번과 71번은 장단점인데, 270번 PF는 사업주의 장부 외에 부채가 기록된다. 이걸 두고 부외금융효과라 불렀어요. 이 부를 장부라고 해석하시랬고 외는 바깥에서. 근데 이 장부가 누구의 장부니까? 사업주의 장부니까 사업주의 장부 바깥에서 금융이 이루어지는 효과다. 그래서 이걸 부외금융효과. 그럼 돈은 사업주가 안 빌린 거니까 누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재무구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업주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 다음 271번 PF를 통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만큼 담보도 없이 많은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수익이 높아서 그래요. 성공하면 수익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개발금융에 비해서 얘는
그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분석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잘못 알고 대출해 줄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이걸 두고 시험 문제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위험을 그만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는 건 장점이랬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은행의 수익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금융비용의 부담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고, 금융비용이 크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건 그만큼 절차가 어떻게 해져서 복잡해져서 사업지원에 나타날 단점도 있다라는 게 우리가 배웠던 단점이었죠. 그래서 개념, 특징, 장단점. 특히나 뭐 특징에서 비소금융 또는 제한소금융이라는 거의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장단점에서 사업주 입장에서 누리는 부외 금융 효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해서 시험이 되는 거고, 제일 많이 낸 건 PF고, 그 다음에 많이 낸 게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별하는 거, 그 정도까지는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한편 그 옆에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는 뭐 이건 백날 써드려봐야 의미 없어요. 그냥 식을 외우시는 게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LTV 구하는 식은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 LTV 제한이 존재할 때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식 외워두시면 되고, 부채 감당률도 구하는 식 알고 계시잖아요. 구할 때 어떻게 외우신다? 순두부. 그래서 구하는 식은 알고 계시니까 대출금 구하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다만 DTI 구하는 식도 알고 계셔야 돼요. DTI 구하는 식. 그래서 제일 단순하게 얘기하면 밑에는 누구 들어가고 연간 소득, 위에는 원리금. 그게 이제 DTI라고 그랬고, 그게 주어졌을 때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 구하는 식도 외우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DTI는 외울 식이 2개. 그럼 그걸 다 외웠다 치고 한 페이지 넘겨서 275번. 이건 실제로 기출됐었던 문제는 아닌데 275번을 풀 줄 아시면 DTI는 어떤 형태로 나와든 다 맞을 거예요. 사실 부채 감당률이나 LTV 문제는 그냥 식 외워서 바로 곱하면 되니까 문제를 변형하고 할 게 없었어요. 근데 DTI 가지고는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많아갖고 DTI만 따로 정리를 한 건데, 설명 바르게 된 거 찾아봅니다. 김세롬은 연간소득이 4천만 원인 사람인데 DTI가 50%로 완화된 지역에 살고 있대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로, 그럼 이 신용대출은 저당대출 이외에 기타 부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타 부채가 얼마인가를 빌린 게 있어서 이자로 매년 1,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택 구입을 위해서 2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1억 2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자율이 5%고 저당 상수는 0.1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은행에다 이렇게 대출 신청을 하면 1번 대출 승인이 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여기서 대출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응? 무슨 제한이 존재해요, 여기에? DTI 제한이 존재해요, DTI.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DTI를 최대 몇 프로까지만 인정해 준대요? 50%.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설명해 놓은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의 DTI가 얼마를 안 넘어가야, 50%를 안 넘어가야지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의 DTI가 50%를 넘는지 안 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럼 DTI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나의 연간 소득 얼마? 5천만 원. 분의 지금 이 사람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게 있죠?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 얼마? 1억 2천. 그럼 그 1억 2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원리금이 있어야지. 원리금. 그럼 그 원리금에다가 기타 부채 있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그 기타 부채에 대한 1년의 이자 얼마? 1,000만 원. 그럼 이거 구해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DTI가 돼요. 그래서 그 구한 값이 얼마를 안 넘으면, 50%를 안 넘으면 대출 승인 나는 거고, 얼마에 대해서? 1억 2천에 대해서. 이게 50%를 넘어가면 이만큼은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금액을 까는 거죠.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 1억 2천에 대한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대출금이고, 그걸 이용해서 뭘 구하려면, 내가 1년에 상환하게 될 원리금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저당상수. 그래서 저당상수가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금 1억 2천에다가 저당상수 얼마를 곱하면 0.1.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1년에 상환하게 될 원리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1,200만 원. 그럼 1,2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 두 개를 합한 얼마가? 2,200만 원이 맞나?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한데?
1억 2천, 50%. 맞잖아요. 아, 소득이? 아, 5천이 아니라 4천이구나.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요 두 개를 합한 2,200만 원이 5%를 얼마나 안 넘어야 돼? 50%를 안 넘어야 돼요. 근데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 50% 넘죠. 그럼 이 사람은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는 수준에서 이만큼이 과연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김세롬 씨가 DTI 규제하에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얼마인지 모르죠. 계산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얼마를 대출받는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고 이게 얼마가 돼야 50%가 돼야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50% 되려면 요 금액이 얼마면 돼? 1,000만 원. 그래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최대 원리금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0만 원. 그럼 2번은? 맞았네. 3번. 김세롬 씨가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1억 1,000만 원이다. 이 사람이 신청한 건 얼마에 신청했어요? 1억 2천. 그럼 그거에 대한 원리금은 얼마였어? 1,200. 이 사람 능력으로는 얼마까지밖에 못 갚는 사람인데 1,000만 원. 얼마를 요구했으니까 1,200만 원짜리를 신청했으니까 대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4번. DTI는 연간 소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DTI 구하는 식이죠. 앞에 저당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인 건 맞는데 뒤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연간 원리금이 아니라 누구만? 이자만. DTI 구하는 식 물어본 거고. 5번. 김세롬 씨는 최대 1억 5천까지는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이게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DTI 가지고 구하는 대출금은 밑에 뭐 저당상수 얼마? 0.1 분의 위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나의 연간 소득 4천만 원에다가 은행에서 제한하는 누구? DTI 50% 곱한 거에서 뭘 빼라?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니까 1,000만 원. 거기다가 0.1로 나누니까 1억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까지 대출 못 받는 사람인데 1억까지밖에 대출 못 받는 사람인데 얼마를 신청했기 때문에 1억 2천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안 난 거죠. 이걸 풀 줄 아셔야 DTI 문제가 변형돼도 풀어요. 그래서 식 두 개를 다 외우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풀어보던 문제처럼 그냥 식에다가 값만 대입해서 푸는 문제는 더럽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변형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DTI만. 나머지는 변형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가시면 저당대출의 종류에서 일단 금리 조정 여부에 따른 분류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고정금리는 1, 2번이 개념이죠. 인플레로 인해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해도 내 대출이자율은 변화가 없고 일정한 방식을 고정금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대출이자율은 누굴 갖다 쓴다? 명목이자율을 갖다 쓴다. 그래서 이때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위험대가 더하고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서 계산했죠. 이에 반해서 변동금리라는 거의 개념은 1, 2번이 개념이죠. 변동금리는 인플레로 인해서 시장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서 대출이자율도 같이 변동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출이자율은 아까처럼 명목이자율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에다가 기준금리라는 거에다 뭘 더해서 가상금리라는 걸 더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이때 대출이자율이 변하는 건 누가 변하기 때문에 시장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고 했죠. 기준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가상금리가 변할 것 같으면 가로를 가상금리에다 쳐놨겠지. 그 다음에 공부하실 것보다 그 밑에 3, 4번에 있는 거 구별하시랬죠. 그 3번 상황을 우리는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3번 상황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이자율이 높아져도 내 이자율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구 하나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애가 누구랬어? 실질이자율. 그래서 실질이자율은 어떻게 된다? 하락합니다. 그럼 실질이자율이라는 게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랬잖아요. 그럼 은행은 수익이 감소했으니까 그만큼 피해, 손해를 본다고 그랬고, 반대로 돈을 빌려간 차입자는 남들 이자율 높아져도 내 이자율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차입자는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로 인해서 실질이자율 하락해서 은행에 입는 손실을 뭐라 불렀고 이자율 위험이라 불렀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더라? 대출자가 부담하더라 라는 게 고정금리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4번은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발생해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4번이라 불렀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든 말든 내 이자율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율에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럼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그 실질 이자율이 뭐라고 그랬으니까 은행의 수익이 됐으니까 은행은 수익이 많아진 만큼 그만큼 뭘 본다? 이익을 봐요. 유리해요. 그러나 남들 이자율 다 떨어질 때 내 이자율은 변함이 없고 높은 상태니까 누가 불리해요? 차입자가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 불리한 차입자가 뭐 하려고 하니까 조기 상환하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위험도 역시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한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맨날 했던 얘기는 뭐예요? 고정금리 하에서 3번 상황이냐 4번 상황이냐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차입자와 대출자 중에 누가 소인이고 누가 이익인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위험은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정리를 했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 나왔는데 틀렸다 그럼 뭐예요? 못 외운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이해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버릴 문제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리셨다면 집에 가서 연락이 외워야지 뭐. 그래야지 똑같은 문제 또 나왔을 때 맞출 거 아니에요. 이에 반해서 변동금리는 똑같이 3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인플레가 더 발생해서 시장이자율이 올라가면 그 시장이자율을 반영한 기준금리도 같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대출이자율이 같이 어떻게 된다? 높아져요. 그러면 전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물게 된 누가? 차입자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고정금리 하에서는 이 위험을 누가 부담했었는데? 대출자가 부담했었는데 그게 차입자한테 전가된 형태인 거죠. 이에 반해서 4번 상황에서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기준금리도 떨어지죠. 그럼 내 이자율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들 이자율 떨어지는 만큼 내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조기 상환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위험을 대출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에서는 그 3번 상황과 4번 상황 구별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답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칸에 있는 거 처음에 이자율은 누가 더 높더라?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이 더 큰 고정금리가 처음에 이자율은 아예 높게 잡는다고 그랬죠. 그 옆에 279번 변동금리에서는 누가 변하면서 기준금리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대출 이자율이 변동되는 방식을 말했고 이때 280번 변동금리에서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CD 이자율과 코픽스. 근데 변동은 누가 더 자주 된다? CD 이자율이 더 자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81번 코픽스에는 종류가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 두 가지 있었고 잔액기준은 기존에 대출받은 걸 다 평균 낸 거니까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그랬고 신규취급액기준은 이번 달 것만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변동성이 큰 거랬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 때는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한 애가 누구였어요? 잔액기준이었지, 잔액기준. 그래서 잔액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게 차입자는 훨씬 더 덜 수 있다.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면 그 금리 하락하는 게 나한테 바로바로 반영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이 더 유리하다고 그랬고 282번 변동금리 대출에서 이자율의 조정 주기는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주기가 어떻게 되면 짧아지면 대출자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신속하게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게 되니까 대출자는 뭘 원하고?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차입자는 긴 조정 주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283번 시험에 나왔던 거 조기 상환은 어떨 때 나타난다? 무슨 금리 방식에서? 고정금리에서 어떤 상황일 때? 4번. 그래서 4번 상황. 그래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해서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어떻게 될 때? 낮아질 때 생깁니다. 정리 잘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2번.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요. 맨 왼쪽에는 구분해서 완전 상환이라는 애와 한 패 넘겨서 원금 일시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원금 만기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도 부르는 거. 그 두 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 상환이라는 건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내용처럼 저당 기간 동안 누구까지 갚아서 원금까지 차곡차곡 갚아서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싹 다 갚는 게 완전 상환이었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금 일시 상환은 어떤 거예요? 중간에 원금은 한 푼도 안 갚고 마지막에 한 번에 갚는 거예요. 그럼 상환기간 동안에 뭐만 갚는 거예요? 이자만. 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 시험에 나오면 원리금을 구할 때 뭐는 안 구해도 된다? 원금은 안 구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만 구하신다? 이자만. 왜? 갚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금 만기 상환 또는 원금 일시 상환 이런 말이 나오면 뭘 계산 안 해도 된다? 원금 계산 안 해도 돼요. 이자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여러 차례 봤죠. 문제 풀면서.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세 가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에서 일단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해서 봅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일단 이름에서 알고 있는 것,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출 기간 동안 원리금의 상환이 어떤 거예요? 균등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균등한 원리금 구하는 방법 4번에 아까도 했지만 원리금이 균등하면 뭘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저당상수 이용해서 구하신다. 그래서 융자 원금에다 저당상수를 곱해서 구하시면 되고, 근데 그 돈 원리금 중에서 누가 이자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줄어들어요. 원금이 상환되는 만큼 융자 잔고가 줄어서 이자율이 똑같더라도 이자는 계속 체감하니까 그걸 뺀 나머지 원금은 점점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 세 가지. 원리금은 균등하고 원금은 체증하고 이자는 체감한다. 이게 개념이죠.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서 표가 이렇게 잘라져 있어갖고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특징.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차입자가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랬죠. 왜? 갚아야 될 돈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상환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계획 세우기가 쉽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그랬고, 거기다 안 써놨는데 하나 맨날 얘기했던 거 있죠. 초기에는 뭘 위주로 갚는다? 이자 위주로 갚는다. 그래서 초기에 뭐 위주로? 이자 위주의 상환이 일어난다. 초기에 이자 위주 상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자 위주로 갚아요? 전체 저당기간에 3분의 2 정도 돼야 원금의 반을 갚을 만큼 초반에는 다 뭐 갖다 준 거예요? 이자 갖다 준 거랬어요. 그리고 하나 또 시험 문제 내는 게 그 밑에 289번에 있는 것처럼 계산 문제. 그래서 289번 봐요.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이자율이 연리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 상환 애들 뭘 구해봐요? 원금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뭘 구해라? 첫 해에 원금 구하래요.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원금은 어떻게 구했었어요?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원리금 저당상수 이용해서 구하고 이자 구해가지고 뺀 값이 뭐였어요? 이게 원금이었죠. 그럼 여기서 결국 구해봐야 될 건 두 가지. 누구랑 누구? 원리금하고 이자구만 구해보시면 되죠. 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이때 원리금은 어떻게 구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은 저당상수 이용하라 했잖아요. 그럼 대출금 얼마? 3억. 에다가 저당상수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저당상수가 얼마를 주어졌어? 0.094393으로 주어졌죠. 0.1은 아까 문제요. 벌써 지나갔어. 이게 저당상수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산기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10을 2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계산기가 필요한 게 아니요. 이럴 때 필요한 거 이런 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2,831만 7,900원이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자는 금액이 매번 달라진다며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체감. 그러면 얘는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해 거 구하라고 그래요. 금액이 매번 달라지니까. 그 첫 해 이자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 처음에 빌린 돈 한 푼도 갚은 게 없으니까 융자잔고 그대로 3억에다가 이자율이 얼마를 했어요? 연 7%. 그러면 0.07 곱하니까. 이 두 개는 계산기 없어도 할만하죠, 뭘. 그래서 2,100만 원. 그럼 그 다음에는 뭐만 하래요? 빼기만 하라며. 그럼 빼니까 얼마 나온다? 731만 7,900원이 나오는 거죠. 기출문제? 나오면 계산기만 갖고 들어가면 다 풀겠죠. 그래서 안 내. 63번.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건 안 나오고 맨 못 푸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그 풀 수 있는 게 몇 개 더 나오면 어때요? 문제 쉽다고 막 좋다고 그러는 거고. 그 뭐 풀 수 있는 몇 문제가 아예 안 나오고 맨 어려운 것만 내면 뭐예요? 이번 시험은 더럽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내일 봐요? 모레 봐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일요일 날 봐요? 왜 사람 다 달라. 토요일 날 보는 분은 뭐고 일요일 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는 모의고사는 8번 보는 모의고사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특히나 문제 내신 분이 문제 어렵게 내기로 악명 높은 분이 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기를 한껏 발휘하셨습니다. 63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 원금균등. 그래서 원금균등은 개념 1번에 있는 것처럼 원금 상환액만 매년 어떻다? 균등. 그래서 그 균등한 원금을 어떻게 구하는가가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원금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빌린 융자 원금을 돈을 갚는 횟수로 나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는 아까 구하는 방법 얘기했잖아요. 융자 잔고에다 이자를 곱한다. 근데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융자 잔고가 계속 줄죠.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되고? 체감. 그럼 그 두 개를 더한 원리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체감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체감식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 넘기셔서 특징 5가지, 이건 무조건 외워야죠. 그 3가지 방식 중에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다? 원금균등. 그래서 2번, 초반에는 차입자 입장에서 원금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제일 크다. 4번, 그래서 대출자는 원금 회수가 그만큼 빠르게 일어나고. 4번, 그래서 중도 상환했을 때, 5번이 먼저네요. 5번에 중도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돈은, 즉 융자 잔고가 제일 조금 남는다. 그래서 4번, 전체 기간 동안 갖다 준 이자 금액을 다 합했을 때 그 금액이 제일 적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이거를 가장 이러이러한 게 누구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를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등이 누구랬고? 원금균등. 그 다음에 2등이 원리금균등. 그 다음 3등이 택도 없이 체증식이랬죠.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는 문제가 뭐예요? 그 옆에 290번에 있는 계산 문제. 그래서 290번.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에 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연 이자율 5%로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겁나 좋은 시절 얘기죠. 2,400만 원만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어. 지금은 2억 4천을 빌려도 못 사. 그러니까 겁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원금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 첫 해 상환해야 될 뭐와 뭘 구해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 뭘 구하래요? 원금균등 방식에서 뭘 구해라? 첫 해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원리금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얘는 원리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구하는 거니까 저당상수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아니지. 왜?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조건에서만 쓸 수 있다며요. 그래서 얘는 뭐니까? 원금 균등 조건이니까 저당상수로 못 구하죠. 그래서 저당상수를 안 준 거예요. 그걸 이용해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셔야 돼?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 따로 구하고 이자 따로 구해서 이 두 개를 더해야 원리금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국 뭐와 뭐를 구해보는 거다? 원금하고 이자 구해보시면 되죠. 문제가.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 원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원금 상환액은? 융자 원금을 횟수로 나누랬죠. 그럼 융자 원금 얼마? 2,400만 원을 상환 횟수. 1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만약에 매년 갚으면 10번에 나눠 갚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갚기로 했어? 매월. 그러면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11을 곱해야지 120번에 나눠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약분되고, 그럼 2 되고, 공 하나 지우니까 매월 상환하게 될 원금은 2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 갚는 거예요? 240. 원금은. 그럼 이자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얘가 첫 해라고 주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얘 금액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래서 첫 해는 처음에 빌린 돈에서 한 푼도 갚은 게 없으니까 2,400만 원의 융자 잔고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되죠? 연 얼마? 5%. 그럼 0.05 나오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이자잖아요, 연이자. 근데 이거는 우리는 뭘 구하고 있으니까? 첫 달의 이자를 구하고 있으니까 1년에 갚는 이자를 얼마로 나눠야? 12로 나눠야 첫 달 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얘랑 약분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1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첫 달에 갖다 줄 돈은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87번 가봐요. 287.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상환보다 초기 상환액이 크다. 초반에 돈 제일 많이 갚는 게 누구랬어요? 원금 균등이랬지. 그러면 원금 균등이 갚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초기 상환액도 누가 큰 거예요? 원금 균등이 더 크죠.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냅두려면 크다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작다. 라고 고치시면 되고. 288번.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누가 제일 커요? 제일 많이 갚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그 다음 대출자의 원금 회수의 크기도 초반에 돈 제일 빨리 회수되는 게 원금 균등. 그 다음에가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의 순서가 되는 거죠. 뭐 그냥 순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가셔서 체증식. 체증식은 체증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또는 다른 말로 점증식이라 부른다 그랬죠. 뭐가 늘어나는 거랬어요? 얘는 원리금이 상환하는 방법이니까 원리금이 늘어나는 거라서 체증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체감식은 왜 체감식이라 불러요? 원금 균등인데 왜 체감식이라 불러? 원리금이 체감하니까 그래.
얘를 체증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는가 봐요. 체감식이라 왜 불러? 원근균등인데 왜 체감식이라 불러요? 원리금이 체감하니까. 얘는 왜 체증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뭐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원리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리금이. 그래서 2번 얘는 가장 큰 특징이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될 사람들? 늘어날 사람들한테 유리하다고 했어요. 그럼 체감식은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소득이 줄어들 사람들한테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특징. 초반에 갖다 주는 돈이 제일 적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제일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 다음 소득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원리금을 늘리기로 한 건데 소득이 그만큼 안 늘어나면 이 돈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 거죠. 그럴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얘 가장 큰 특징은 초반에 갖다 주는 돈이 워낙 작아서 이 돈은 이자도 다 못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가서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상환을 했는데 오히려 남아있는 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부의 상환이라 부르고, 대출 초기에 이런 부의 상환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뭐다? 이게 체증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아니 5번, 6번인가? 6번. 그럼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이 너무 커지니까 돈 갚기 힘들죠.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에서? 단기 대출에서 활용합니다. 그럼 그 옆에 291번. 대출 초기에 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부의 상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건 어떤 방식이었고? 체증식이었고. 292번.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차입자한테 유리한 건 체증식. 반대로 이게 소득 감소라고 나오면 체감식 또는 원금균 등 찾으시면 되죠. 그리고 대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대출 기간을 조선말은 끝까지 읽으셔야 돼.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리하다. 그러면 이걸 길게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는 게 체증식이죠. 정리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제에서는 안 틀리셔야 돼. 잠깐만 쉬었다가 65페이지부터 다시 갈게요.